최근 삼성전자 인도 공장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끌어오던 파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인도 증권시장에 사상 최대 규모로 상장했는데요. 현대차는 투명성 강화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14억 인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인도 근로자 파업처럼 현대차도 인도 근로자에게 된통당하고 휘둘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현대차가 어떻게 해서 인도 상장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영국 런던 증권사에서 놀라운 사연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의 글로벌 투자은행 그린우드 캐피탈에서 아시아 자동차 산업을 분석하는 아울리 사라라고 합니다. 평소처럼 아시아 시장 동향을 살피던 제 일상이 오늘따라 심상치 않게 시작되었답니다. 무심코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제 눈이 갑자기 커졌네요.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의 파업 소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거든요. 결국 노조는 35%의 임금 인상과 의료 혜택 확대를 얻어냈다고 하네요. 인도 노동자들의 환한 얼굴로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이 화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옆으로는 현대자동차의 인도 상장 소식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공장들의 파업도 도미노처럼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중이랍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마루티 스즈키와 달리 인도 시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데다 현지 노조 관리에도 취약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더군요. 이 소식을 접하자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인도 첸나이에서 대형 정비소를 운영하시던 할아버지는 늘 도요타와 스즈키가 아니면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여름마다 정비소를 방문할 때면 일본 자동차의 우수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시곤 했죠. 그때마다 저는 할아버지의 깊은 지식과 경험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의 자동차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고집스러움이 안타까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님께서 갑자기 제 책상으로 다가오시더니 현대자동차의 인도 상장 계획을 분석하라는 과제를 던지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업 분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4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상장이더군요. 게다가 심상치 않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업 사태가 겨우 진정되었을 때라 인도 시장의 불안정성과 노사 갈등을 고려하면 이번 상장은 명백한 시기상조라고 생각했거든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데이터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답니다. 일본의 마루티 스즈키는 이미 40년간 인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중국의 비아드가 파격적인 가격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었죠. 심지어 테슬라까지 인도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팀장님께서 데이터와 통계적 수치에 근거한 제 보고서를 집어들고 훑어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했어요. 평소에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깊은 주름이 이마에 새겨졌더군요. 팀장님은 제가 데이터만 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실제 현장은 전혀 다를 수 있으니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인도 현장 실사를 지시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팀장님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답니다. 사실 마음 한켠에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를 단순히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만 보고 있다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접근 방식이 너무 성급하고 단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번 출장이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정비소가 있던 첸나이를 다시 방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묘한 설렘이 밀려오더군요. 어쩌면 이번 기회에 할아버지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들었고요. 이렇게 저의 예상치 못한 첸나이행이 결정되었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출장이 단순한 현장 실사를 넘어서 제 안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을 깨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왠지 모를 운명적인 예감이 가슴 한켠을 간지럽히더군요. 첸나이 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숨막히는 더위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있었는데 공항 도착장 한켠에서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통역사를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통역사와 인사를 하려는데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에서 파견된 한국인 통역사 라연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인도의 전통 쿠르타를 입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모던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의 세련된 모습이었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언어 실력이었습니다. 영어는 물론 힌디어 타밀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탄하고 말았죠. 그러다 문득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현대차 실사에 한국 통역사가 필요한지 말이에요. 그러자 라연 씨는 현대차의 현지화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과 인도 양쪽의 시각이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의 말에서 묻어나는 자부심과 진정성이 인상적이었답니다. 게다가 5년째 인도에 살면서 현지 문화와 비즈니스 환경을 연구해 왔다는 그의 이력은 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통역사라면 차가운 데이터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현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 팀장님께서 현장을 강조하셨던 이유도 이해가 되더군요. 라연 씨와 함께라면 보고서의 내용도 한층 더 깊이 있고 사실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들었답니다. 챗나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라연 씨에게 인도 시장 진출에 대한 제 견해를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최근 삼성전자 파업으로 35%의 임금 인상을 얻어낸 노동자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대규모 상장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고 물었죠. 게다가 이런 성공 사례를 본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설 텐데 이런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과연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지 의구심을 표현했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미소를 지었고 데이터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며 차창 밖을 가리켰죠. 지나가는 거리마다 Make in India 캠페인의 포스터가 눈에 띄었는데 라연 씨의 설명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모디 총리가 주창한 이 정책이 단순한 외자 유치가 아닌 영국 식민 지배 이후 줄곧 단직해온 인도인들의 제조업 부흥의 꿈이자 자존심이라는 거였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현대차가 인도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체계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노사관계나 시장 점유율 같은 표면적인 지표를 넘어 인도인들의 자존심과 꿈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살짝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제가 매일 보는 페이퍼상의 숫자와 데이터 분석이 얼마나 얄팍했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죠. 라연 씨는 외국 기업이 인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연방정부의 승인, 주정부의 협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의 동해, 이 3중고를 모두 극복해야 하고 계속해서 인도 사람들 삶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 보고서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래서 페이퍼상의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현장을 가깝게 두고 있어야 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죠. 라연 씨는 인도가 마치 작은 대륙과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28개 주와 8개의 연방스칼지, 22개의 공용어, 수많은 종교와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사회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눈빛이 반짝였답니다. 특히 현대차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 하나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렇게 라연 씨의 설명을 들으며 쇼핑몰에 잠시 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디왈리 축제를 앞두고 현대차가 후원하는 지역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라연 씨가 행사 준비를 하는 현지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타밀어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겠어요. 그들의 얼굴에서는 어떤 거부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라연 씨의 현지 적응력과 친화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노인과의 대화였어요. 노인은 손주가 현대차 기술교육원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들의 마을에서도 엔지니어가 나온다고 자랑스러워하더군요. 그 말을 통역해주는 라연 씨의 표정에서도 뿌듯함이 묻어났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업의 현지화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문화였거든요. 라연 씨의 말처럼 이것은 분명 공장을 넘어 마을을 이해하는 진정한 현지화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기로 한 호텔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뜻밖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마루티 스즈키의 고위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오고 있었거든요. 라연 씨가 귀띔해 주길 오늘이 마루티 스즈키의 분기별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라고 하더군요. 40년간 인도 자동차 시장을 장악해온 마루티 스즈키는 현대차의 상장,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가 들리는 거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일본 임원들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죠. 40년을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시장, 현대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현지화에 성공하는 걸까 하는 내용이었는데 특히 제 귀를 사로잡은 건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이었답니다. 현대차의 인도 시장 공략법을 현재 시장 점유율 1위인 마루티, 스즈키 임원들의 입을 통해 듣게 되니 왠지 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40년간 인도 시장을 장악해온 기업의 임원들이 이렇게까지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대차의 무서운 성장세를 증명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이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는 라연 씨의 분석력과 통찰력에 자꾸 시선이 갔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논리적인 설명이 전문가다운 매력으로 느껴지더군요. 그러다 문득 라연 씨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인도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의 새까만 눈동자는 유난히 빛나 보였고 깊이가 느껴졌어요. 날카로운 턱선과 깔끔하게 정리된 눈썹,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다운 카리스마가 묻어나는 그의 모습에 자꾸만 시선이 가게 되더군요. 한국인 특유의 단정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이국적인 챗나이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속삭이듯 설명해 주었죠. 마루티 스즈키는 40년간 인도 자동차 시장의 절대 강자였고 지금도 5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들의 성공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었습니다. 그의 분석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앞뒤 논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의 설명은 마치 오랜 시간 인도 자동차 시장을 연구해온 전문 애널리스트의 그것 같았거든요.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 통역사의 실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통찰력이 돋보였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이런 생생한 이야기야말로 제 보고서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 애쓰며 라연 씨를 바라보았죠. 저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일하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고 귓가가 붉어지는 게 느껴졌지만 용기를 내어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그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물론 전 이게 순수하게 업무적인 목적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가방 속에서 립스틱을 꺼내 슬쩍 거울을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살짝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꽤나 자연스럽게 저녁 약속을 성사시킨 제 모습이 뿌듯하기도 하면서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저녁이 되어 전통 인도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야외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챗나이의 야경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어요. 파이시안 커리의 향이 코끝을 스치는 가운데 라연 씨는 현대차의 독특한 현지화 전략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자꾸만 그의 눈빛에 시선이 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전문가다운 날카로운 분석력과 부드러운 말투의 조화가 왜 이리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현지 종교 행사 참여부터 지역 축제 지원,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까지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의문이 피어났어요. 하나는 현대차의 진정성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 앞에 앉아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남자에 대한 것이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이시안 차이티가 담긴 잔을 들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들어보니 삼성전자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가 가족들과 오랜만에 외식을 하는 자리였답니다. 아버지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자신이 얻어낸 성과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었어요. 매달 5천 루피의 추가 인센티브를 얻어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자부심이 가득했고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답니다. 오늘 이 레스토랑 만찬도 자신의 파업으로 얻어낸 인센티브로 사는 거라면서 의시되면서 말했어요. 곁에 앉은 아내는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연신 미소를 짓고 있었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은 아버지의 어깨를 으쓱이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내년 3월까지 생산성 안정화 인센티브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직원 사망 시 10만 루피의 위로금 지급, 출산 시 2천 루피 상품권 제공, 결혼 휴가 제도까지 도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삼성 근로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의기양양하고 커서 당황했고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에 더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아내가 이제 딸의 결혼식도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겠다고 말하자 남편은 더욱 뿌듯한 표정을 지었고 옆자리의 딸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답니다.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싸워 이겨낸 아버지의 모습에 온 가족이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라연 씨를 바라보았어요. 현대차도 곧 들이닥칠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의구심을 가득 담아 쳐다보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라연 씨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한 것처럼 또는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듯한 그의 표정에서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의 이런 태도가 의아했지만 묘하게도 저까지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파업으로 들떠있는 가족의 모습과 라연 씨의 차분한 미소가 대비되면서 현대차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답니다. 그의 표정에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 특유의 깊이가 느껴졌거든요.
파업의 성공으로 더욱 힘이 실린 목소리로 다른 공장 노동자들도 곧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라연 씨가 불쑥 말을 걸었어요. 잠시 후에 있을 할아버지의 옛 정비소 방문 일정을 앞당기자고 하더군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듯한 열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정비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라연 씨는 저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어요. 파업이 성공한 노동자들의 얼굴에서 진정한 행복을 보았느냐는 거였죠.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답니다. 분명 그들은 승리감에 취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를 불안감도 감지됐거든요. 정비소에 도착하기 전 우리는 잠시 현대차 직원 식당에 들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답니다. 인도 직원들과 한국 주재원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카레와 김치를 함께 나누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들의 대화에서는 어떤 위계질서도 느껴지지 않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인도 직원이 자신의 딸 결혼식 사진을 자랑하는 장면이었어요. 한국 주재원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동료애가 느껴졌답니다. 이것이 바로 라연 씨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라연 씨의 깊어진 눈빛과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에서 현대차만의 특별한 비밀을 곧 알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비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제 심장도 덩달아 빠르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정비소에 도착했고 정비소가 있던 거리에 들어서자 제 발걸음이 자연스레 멈춰섰어요. 할아버지의 낡은 간판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반짝이는 현대 서비스 센터 로고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묻는 제 목소리가 떨렸는데 라연 씨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정비소 안으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신식 장비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거든요. 할아버지의 오래된 제자들이었답니다. 그중 한 명인 라제쉬 아저씨가 반가운 미소로 다가왔어요. 20년 전 제가 방문했을 때 늘 사탕을 몰래 주시던 그분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현대차 마스터 테크니션이라는 명찰을 달고 계시더군요. 할아버지 시절 도요타만 고집하던 그가 현대차의 기술력을 칭찬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눈에 들어온 오래된 사진 한 장에 제 심장이 멎는 듯 했답니다. 할아버지와 정주영 회장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믿을 수 없어서 라연 씨에게 정주영 회장님이 25년 전에 이곳을 직접 방문하셨다고요? 라고 놀라서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라연 씨는 묵직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답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현장을 중시하셨고 근로자들과 같은 작업복을 입고 그들 곁에서 동고동락하신 분이라고 해요. 특히 1996년 아무도 인도 시장을 주목하지 않을 때 한국 기업 최초로 과감하게 진출을 결정하셨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라연 씨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리켰어요. 할아버지와 정주영 회장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아래에는 친필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라연 씨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정주영 회장님의 또 다른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이봐, 회복이나 했어. 라는 그 말씀이 현대차 인도 진출의 신념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마음을 울린 건 라제쉬 아저씨의 말씀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믿지 않았지만 현대는 인도에 진출했던 일본 기업이나 여느 다른 나라 기업과 달랐다고 해요. 그들의 경험을 인정하고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었으며 이제는 그들이 젊은 기술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였죠.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답니다. 라연 씨를 바라보니 그의 미소 속에 담긴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업 소식에 그가 보여준 여유로운 미소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닌 25년에 걸친 현대차만의 특별한 현지화 전략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거든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표면적인 분석만 하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졌답니다. 라연 씨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어요. 첸나이에서 가장 전망 좋은 레스토랑으로 우리를 안내하더군요. 야외 테라스에 자리 잡자 황홀한 야경이 우리를 반겼고 노을빛 하늘 아래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마치 제 복잡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죠. 스파이시한 커리향이 코끝을 스치는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라연 씨는 와인을 한 잔 주문하더니 제가 궁금해할 현대차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현지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지역 축제를 지원하며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꾸만 그의 열정 어린 눈빛에 시선이 갔어요.
데이터와 숫자로만 바라보던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단순한 통역사가 이토록 깊이 있는 현대차의 전략을 알고 있다는 게 놀랍고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무리할 즈음 라연 씨는 문득 프리 브레드 한 조각을 집어들더니 제게 물었어요. 제가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현대차의 상장 시기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묻더군요. 저는 삼성전자의 파업 사태부터 시작해서 인도 노동자들의 강성화, 복잡한 정부 규제까지 줄줄이 말씀드렸답니다. 그러자 그의 눈빛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현대차는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은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이번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닌 인도 시장과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본사 지분의 17.5%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을 인도 투자자들에게 직접 매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결정이라면서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득 오늘 본 모든 장면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어요. 할아버지의 정비소에서 시작된 현대차의 여정, 노동자들과의 깊은 신뢰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끈끈한 유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 같았거든요. 밤 공기가 제법 쌀쌀해질 무렵 라연 씨는 내일은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다며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라연 씨는 제게 전통시장을 구경시켜주겠다며 데리고 나갔어요. 향신료 향 가득한 시장 골목을 걸으며 저는 어젯밤 내내 머릿속을 맴돌던 수많은 의문들을 잊을 수 있었답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를 보며 마음이 살짝 설레기도 했죠. 그때였어요. 시장의 북적거리는 소음 속에서 한 목소리가 유독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사님, 이사님, 여기서 뵙다니.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주변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심장은 멎었다가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끝까지 전율이 퍼져나갔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제 동작이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현대차 딜러 배지가 달린 정장 차림의 인도인 남성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하는 모습이 제 망막에 또렷이 새겨졌죠. 그의 입에서 나온 이사님이라는 두 글자가 마치 망치로 머리를 강타한 것처럼 아찔했어요. 순간 제 시야가 흐려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답니다.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과일 진열대를 붙잡았어요. 라연 씨를 바라보는 제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했고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죠. 마치 거대한 진공 속에 갇힌 것처럼 귓가에서는 이명이 울리기 시작했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낯설게 들렸답니다. 그가 현대차 인도법인 이사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관통하는 순간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지난 이틀간의 모든 상황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의 비범한 식견, 자신감 넘치는 태도, 직원들의 공손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지난 이틀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카페에서의 대화, 정비소에서의 만남, 그리고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나눈 이야기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자신감과 분노, 그리고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저는 정신 차리고 라연 씨에게 사람들이 라연 씨를 이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동안 통역사라고 했던 말이 거짓이었느냐고. 목소리가 격앙되어 터져나왔지만 마지막 말은 목 안에서 잦아들었답니다. 제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라연 씨는 잠시 깊은 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체를 밝혔다면 제가 보여준 날카로운 통찰력과 솔직한 분석을 들을 수 없었을 거라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답니다. 이틀 동안의 모든 순간이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게 그저 계산된 연기였는지를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설렘과 기대가 한순간에 허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라연 씨는 강변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대답했답니다. 진심을 숨긴 것은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눈 대화와 우리 사이에 느꼈던 감정만큼은 그 어떤 연기도 계산도 아니었다고 덧붙였죠. 그의 진솔한 고백에 제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직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답니다. 그때 라연 씨는 석양이 물들어가는 강가로 저를 이끌며 정주영 회장님의 이야기와 현대의 DNA가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답니다.
1975년 여름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급히 불렀다고 해요. 달러가 절실하던 시절 대통령은 중동 건설 시장 진출에 대해 모든 기업들이 불가능하다며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단 한마디의 망설임도 없이 그날로 사우디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라연 씨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정주영 회장이 3일 동안 주야로 현장을 살피고 5일 만에 돌아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이어졌죠. 중동이 세상에서 건설공사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라는 답변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라연 씨의 눈빛이 반짝이며 정주영 회장이 명쾌한 논리를 설명해 주었어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 공사가 가능하고 건설자재인 모래와 자갈이 현장에 널려 있으며 물은 실어오면 되고 50도가 넘는 더위는 밤에 일하면 된다는 거였죠. 이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인 발상에 대통령도 감탄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된 중동 진출로 30만 명의 근로자들이 달러를 벌어들였고 한국 경제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숨을 죽였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우디 사람들이 한국 근로자들의 성실함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 아랍뉴스가 세계 최초의 한류는 우리 왕국에서 시작됐다고 평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라연 씨의 설명을 들으며 현대가 가진 불굴의 도전정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DNA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진정한 기업 문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전정신이 인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려 한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라연 씨는 중동 이야기에서 현재 인도 시장으로 화제를 돌렸어요. 마치 실타래를 풀어내듯 현대차의 전략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목격했던 삼성전자 파업 현장과는 달리 현대차는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지 않았다고 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정주영 회장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루티 스즈키와의 비교였어요. 40년간 인도 시장을 장악했지만 여전히 일본 본사 중심의 의사결정을 고수하는 스즈키와 달리 현대차는 과감하게 본사 지분 17.5%를 인도 시장에 직접 매각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닌 인도와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선언이었죠. 라연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정주영 회장이 늘 강조하셨던 신용이 곧 자본이라는 말처럼 현대차는 인도를 단순한 시장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고 했어요.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만 매달려 실패하는 동안 현대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왔다는 설명이었죠. 강변의 노을이 짙어질 무렵 라연 씨는 정주영 회장의 또 다른 명언을 들려주었어요. 생명이 있는 한 실패는 없다. 시련은 있을 수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이 말에는 한국 경제 발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라연 씨의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놀라운 반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시작일 뿐이라던 말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지요. 현대차 인도법인이 최근 4조 원이 넘는 자금을 인도 주식시장에서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3억 인구를 가진 인도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번 상장은 인도 증시가 생긴 이래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라연 씨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인도의 자동차 보급률이 아직 8%에 불과하고 경제 성장률은 7%를 유지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이전의 중동 시장의 기회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고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허허벌판에서 신화를 써갔던 현대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앞으로 현대는 전체 생산량의 20%, 150만 대를 이곳에서 만들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라연 씨는 인도가 현대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기 위한 교두보라는 것이었지요. 정주영 회장께서 중동에서 신화를 써내려 가셨듯이 현대는 인도에서 새로운 신화를 쓰고 그것을 아프리카까지 이어갈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삼성도 이루지 못한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고 조심스레 여쭈어 보자 라연 씨는 의미심장한 답변을 들려주었습니다. 삼성이든 누구든 이루지 못한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현대의 정신이라고요. 물론 이는 삼성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지만 단지 경영 철학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1등을 하면서도 늘 위기의식을 강조하며 완벽한 준비와 계산된 접근을 중시한다면 현대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철학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며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죠. 실제 현장의 문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기에 현대의 임직원들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고 합니다. 강변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라연 씨의 이야기는 더욱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현대는 그래서 늘 초대박을 낸다고 했습니다. 허허벌판에 조선소를 세우고 배를 만들어 세계를 놀라게 한 것처럼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여 초대박을 낸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오는 강변에서 저는 현대자동차가 써내려가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현대자동차의 인도, 그리고 그 너머로. 제 보고서의 제목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지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써야 할 보고서는 단순한 시장 분석이 아닌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온 현대차의 진정한 이야기여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인도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답니다. 중동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야망이 느껴졌죠. 저는 그제서야 라연 씨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저를 이끌어 주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편견 없는 시선으로 현대차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강변에 완전히 어둠이 내렸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써야겠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불가능은 없다, 무적 불도저 현대라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보고서가 될 것 같았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내 기업 최초로 인도에 가장 먼저 진출해 현지화 전략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현대의 불도저 정신이 정말 멋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동 아프리카까지 진출해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거듭나길 바랄게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중국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더 뛰어나고 미국에서도 더 잘 팔리고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중국 전기차 수석 엔지니어는 한국차는 기술혁신이 없다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독일 기자는 실제 중국차를 시승하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는데요. 과연 이 독일 기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밀러입니다. 독일의 유명 자동차 매거진 오토모티브 인사이트의 수석 기자로 일하고 있죠. 29살의 나이로 이 직책에 오르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서 자동차 공학을 전공한 후 저널리즘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앞두고 있네요. 몇 주 전 편집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비아디라는 신형 전기차를 출시했는데 직접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특집 기사로 다뤄달라는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서툴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는 걸 알기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출국 전날 설렘과 긴장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녹음기가 가득 들어 있었죠. 이번 취재가 제 커리어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독일을 떠나는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중국 선전에 도착하자마자 활기찬 도시의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수많은 전기차들과 거리 곳곳에 설치된 충전소들이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만 같았죠.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취재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스트 트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어요. 오늘 제가 시승할 전기차에 대해 이미 많은 정보를 수집했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트랙에 도착하자 눈부시게 빛나는 전기차와 중국 전기차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 샤오롱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차량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그의 모습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과장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 차가 그가 말하는 것만큼 대단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저는 샤오롱에게 중국 전기차의 자신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한국 통계를 인용했어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이 12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나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에 의문이 생겼어요.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브랜드 인지도가 더 뛰어나고 미국에서도 중국차보다 더 잘 팔리고 있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샤오롱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국차는 기술혁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차가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는 건 미국의 보호주의 입법으로 인한 보조금 때문이라고 했어요. 장기적으로 한국차는 보조금에 의존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며 기술 혁신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 아니면 중국 측의 과장일까 의아해하면서 시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차의 부드러운 주행감과 빠른 가속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고속주행으로 들어서면서 미세한 문제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과 계기판 숫자의 불안정한 움직임처럼 사소한 문제들이 보였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차량의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제어 기능이 마비되었고 차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필사적으로 핸들을 붙잡고 상황을 제어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차는 가드레일과 충돌했고 저는 강한 충격과 함께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목에 찢어질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샤오롱과 그의 팀이 황급히 달려와 제 상태를 확인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중국 전기차 기술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이미 기사의 개요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중국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이런 생각은 곧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이 사고를 기사화하지 말라는 강력한 압박을 가해 온 거예요. 처음에는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찾아와 부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며 제품의 전반적인 품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고액의 자문료까지 제안하며 우호적인 기사를 써줄 것을 요청했죠. 저는 이를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은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안전과 향후 취재 활동에 대한 우려도 커져갔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일단 독일로 돌아가 편집장과 상의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서울에서 열리는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최신 전기차 기술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한국의 선도적인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순간 이것이 제 기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시 편집장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중국에서의 사고 경험과 함께 서울 엑스포 취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한국, 그리고 서구의 전기차 기술을 비교 분석하는 대형 특집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죠. 편집장은 처음에 중국에서의 사고를 문제 삼으며 서울행을 강하게 반대했어요. 위험한 상황에 또다시 저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걱정이 컸던 거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 한국, 그리고 독일의 전기차 기술을 비교, 분석하는 대형 특집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설득했어요. 세 나라의 기술력, 시장 전략, 그리고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사는 우리 잡지의 독자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할 거라고 강조했죠. 결국 편집장은 제 열정과 비전에 설득되어 마지못해 서울행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어요. 서울행을 결정하고 비행기에 오르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목의 통증은 여전했고 중국에서 받은 압박감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상태였죠. 그럼에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이번 취재가 단순히 전기차 기술에 대한 것을 넘어 국제 정치와 산업의 역학관계, 그리고 저널리스트로서의 제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이번 취재가 제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수도는 활기와 혁신으로 가득 찬 도시라고 들었는데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서울의 첨단 기술이 눈에 띄었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부터 정시에 딱 도착하는 지하철까지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자동차 산업에도 적용되어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죠. 엑스포 현장은 상상 이상으로 활기찼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자사의 최신 기술을 뽐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부스가 특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특히 LG전자의 2차 전지 배터리 기술 앞에서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LG전자의 2차 전지 배터리 기술 부스에 다가가자 목걸이에 김현수라고 적힌 이름표를 단 한국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김현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소개하는 LG의 차세대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자랑한다고 하더군요. 현존하는 최고 수준인 테슬라의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30% 이상 높다는 설명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충전 속도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배터리는 10분 충전으로 80%까지 채울 수 있다고 해요. 독일의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는 설명을 들으며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성 면에서도 LG의 배터리는 탁월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김현수 씨는 특수 소재를 사용해 과열과 발화 위험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겪었던 전기차 사고와 그 이후 조사했던 중국 전기차들의 배터리의 안전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샤오펑 P7의 자율주행 모드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이후 중국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년 중국 선전에서 발생한 비아디 전기차 연쇄 화재 사고는 당시 자동차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죠. 또한 제가 중국을 떠나기 직전 상하이에서 일어난 샤오펑 P7의 주차장 폭발 사건도 생생히 기억났어요. 게다가 우리 잡지에서 다루었던 중국 CATL의 배터리를 사용한 테슬라 모델 3가 베이징에서 주행 중 발화에 큰 논란이 된 사건도 떠올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중국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었죠. 이런 사건들을 떠올리며 김현수 씨가 설명하는 LG 배터리의 안전성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고 조사한 중국 전기차들의 문제점을 LG가 완벽히 해결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특수 소재를 사용해 과열과 발화 위험을 크게 낮췄다는 설명은 제게 특히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LG의 이런 안전, 기술 향상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이 혁신적인 배터리가 앞으로 전기차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되었어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보며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LG의 배터리 기술은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 그리고 안전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LG의 배터리 기술에 감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결국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부스로 향했습니다. 두 회사가 선보인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현대의 아이오닉 6의 배터리 효율이 킬로와트 시당 6.3km를 기록했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이는 테슬라 모델 3의 6.1km를 뛰어넘는 수치였거든요. 주행거리 면에서도 기아의 EV9이 단일 충전으로 540km를 달릴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비아디나 샤오펑의 주력 모델들을 크게 앞서는 수치였죠. 심지어 기아의 초고속 충전 기술은 18분 만에 배터리의 80%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해요. 이는 독일의 아우디 이트론 GT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이렇게나 앞서 있다니 독일 자동차 업계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묘한 긴장감마저 느껴졌어요. 엑스포장을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 기술, 삼성 SDI의 배터리 혁신, LG화학의 첨단 소재 등 눈을 뗄 수 없는 기술들이 줄줄이 이어졌죠. 한편으로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래도 이런 첨단 기술들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렇게 전시장을 돌아다니다 우연히 강도윤 박사의 발표 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안전 시스템에 대한 주제가 눈에 띄어 호기심에 이끌려 발표장으로 향했죠. 그 순간 이 선택이 제 취재 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강도윤 박사의 발표는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의 자율주행 및 전기차 안전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발표를 들으며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저는 주저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달 선전에서 겪은 샤오핑 P7의 자율주행 모드 오작동으로 인한 3중 추돌 사고를 언급하며 특히 레이더와 카메라의 동시 오류 원인에 대한 그의 견해를 물었죠. 그러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도윤 박사의 표정이 살짝 긴장되는 것을 포착했어요. 그래서 더욱 그의 답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윤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답변을 시작했어요. 샤오핑 P7 사고의 핵심이 센서 융합 알고리즘의 취약점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샤오핑 사고의 핵심은 자동차의 눈과 뇌가 제대로 협력하지 못한 데 있다고 했습니다.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와 레이더 같은 센서들이 수집한 정보를 뇌에 해당하는 컴퓨터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거죠. 특히 2023년에 만들어진 모비라이라는 회사의 IQ5라는 뇌 칩이 문제였대요. 이 칩이 햇빛이 너무 강할 때 주변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 박사의 해박한 지식과 명확한 설명에 감탄했어요. 그의 스마트함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우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현대나 기아 자동차의 기술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의 기술적 문제와 업계 동향까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이런 종합적인 시각과 전문성이 자동차의 안전과 기술, 혁신을 모두 아우르는 뛰어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명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답변에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전문성뿐만 아니라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 그리고 열정적인 눈빛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결국 질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으며 이번 취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도윤 박사의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력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도윤 박사에게 다가가는 제 발걸음이 떨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친근하고 편안한 태도에 놀랐죠. 그의 눈가에 잔잔히 깃든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와의 대화 같았다고 느꼈습니다. 연구 이야기부터 취미, 음식 취향까지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도윤 박사가 제 중국 경험에 관심을 보일 때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대화가 음식 이야기로 흘러가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독일 음식도 맛있지만 한국 음식도 정말 훌륭해요. 다음에 시간 되면 제가 서울의 숨은 맛집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게다가 도윤 박사는 제 호기심 어린 눈빛을 알아챘는지 이어서 말을 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만큼이나 한국 문화도 매력이 넘칩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이나 현대적인 건축물들도 꼭 둘러보고 가세요. 저는 그의 제안에 이 여행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더 풍성한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호텔로 돌아왔는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려는 순간 화면이 깜빡이더니 모든 파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죠.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여겼지만 점점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파일들이 복구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정보가 삭제되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함께 중국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사고 내용을 기사화하지 말라며 받았던 압박감이 다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순간 아찔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혹시 그들이 제 노트북에 일부러 악성 바이러스를 심은 것은 아닐까? 중국에서 급하게 구매했던 USB가 의심스럽게 여겨졌어요. 그때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미뤘던 것이 화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책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중국의 이런 비열한 행동으로 인해 제 모든 취재 자료와 개인 정보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도윤 박사가 떠올랐어요. 망설임 끝에 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빠르게 응답해 주었고 상황을 듣자마자 즉시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도윤 박사는 자신이 아는 최고의 보안 전문가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한국 기술에 대한 취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기도 했죠. 다음 날 도윤 박사가 소개해준 보안 전문가 김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김 씨의 꼼꼼한 작업을 지켜보며 한국의 IT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해킹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다행히 대부분의 자료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을 깊이 새겼죠. 보안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중국 언론에서 독일 기자의 해킹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의도적으로 해킹을 당한 것처럼 왜곡된 시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죠.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사고 취재와 이번 해킹 사건이 연결되면서 제 신뢰성이 한순간에 의심받게 된 거예요.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다짐했죠. 다행히 도윤 박사와 김민수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어요. 그들은 먼저 해킹의 근원지가 중국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해킹이 중국에서 있었던 사고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적인 공격이었다는 증거도 찾아냈죠. 그들의 노력으로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중국 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 박사는 한국 언론들과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김민수 씨는 기술적 증거를 제시하며 해킹의 실체를 이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정의감 그리고 저를 향한 신뢰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정직성이 제 명예를 지켜준 셈이었죠.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호텔에 돌아왔지만 기사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중국에서의 사고와 한국에서의 해킹 사건을 겪고 나니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죠. 호텔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해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면 눈이 흐릿해지고 키보드를 두드리려면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인력이 IT 강국과 전기차 생산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것을 직접 경험했는데도 그동안 겪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했죠. 특히 목 부근이 뻐근하면서 따끔따끔 아파왔어요. 중국에서 전기차 사고가 났을 때 다쳤던 게 이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을 때 문득 도윤 박사가 떠올랐어요. 망설임 끝에 다시 한번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마침 근처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식사를 끝낸 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한의원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한의원이라는 곳을 처음 들어봐서 어떤 곳이냐고 물어봤어요. 도윤 박사는 침을 놓아서 통증을 없애주는 한국 전통의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김도윤 박사와 신뢰가 너무 두터워서 믿고 한의원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강남의 한 한의원에 도착하니 처음 보는 한약재들과 독특한 향, 그리고 침술 도구들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신비로웠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죠. 한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스트레스로 인한 기와 혈액순환 불균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의원에 들어서자 낯선 향과 분위기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선생님께서 들고 계신 침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어요. 가느다란 바늘이 너무나 뾰족해 보여 순간 숨을 들이켰죠. 바늘에 찔리는 고통을 상상하며 눈을 질끈 감았는데 의외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 묵직한 느낌이 들 뿐이었어요. 첫 번째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 작은 찌릿함을 느꼈습니다. 예상보다 덜 아팠지만 여전히 낯선 감각에 몸이 살짝 굳어졌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둘 침이 놓일 때마다 제 몸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약침을 맞을 때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안심시키는 말씀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말씀에 안도감을 느끼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게다가 선생님이 침을 다 놓고 목을 움직여보라고 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따끔따끔하고 뻑뻑했던 목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였거든요. 머리와 어깨 여기저기에 바늘이 꽂혀 있어서 기괴했지만 목이 전혀 아프지 않다는 사실이 더 신기했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도 안 아프다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선생님은 당연한 듯이 싱긋 웃으시더니 한의학의 참맛을 보여줬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한의학에 대한 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침을 맞은 채로 누워있는 동안 처음에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지만 점차 몸이 이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 독특한 경험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심지어 잠깐 졸기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추나 치료는 정말 놀랍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뼈에서 우두둑우두둑 하는 소리가 날 때마다 뼈가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뼈를 맞춘 후에도 선생님께서 망치 같은 도구로 제 등을 세세하게 두드리셨습니다. 마치 제가 기계의 볼트나 나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간질간질하면서도 시원했어요. 그 독특한 감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의 손길이 제 근육 깊숙이 파고들 때마다 오래된 피로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치료가 끝나갈 무렵 선생님께서 제 몸 곳곳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셨는데 그때 느낀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치 제 몸 전체에 온기가 퍼지는 듯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되는 걸 느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조금 어지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지어 눈빛도 더 맑아진 것 같았어요. 선생님께서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꼼꼼하게 제 상태를 체크하셨습니다. 한의원에서의 놀라운 경험 이후 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자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의 전기차 사고와 그 후의 압박 그리고 한국에서 겪은 해킹 사건까지 모든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혁신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특히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기술, 배터리 효율성, 그리고 충전 속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죠. 또한 강도윤 박사와의 만남과 그의 깊이 있는 통찰력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열정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해킹 사건 때 보여준 한국 IT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의학 치료를 통해 얻은 놀라운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국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표현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을 넘어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사를 완성하고 나니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이번 취재가 단순히 자동차 기술에 대한 보도를 넘어 한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는 깊이 있는 경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집장에게 보내기 전에 도윤 박사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날 도윤 박사와 만나 제 기사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윤 박사는 제 기사가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깊이까지 잘 담아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도윤 박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과 독일의 자동차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하면 세계 자동차 산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새로운 비전이 그려졌습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기술과 한국의 혁신적인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만나면 정말 대단한 시너지가 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양국의 문화 교류까지 더해진다면 그 영향력은 자동차 산업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즉시 편집장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기사와 함께 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집장도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제 열정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는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편집장은 제 기사를 특별 기획으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독일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기사 시리즈도 기획하자고 제안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사가 발표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독일 내 자동차 업계는 물론이고 정부 관계자들까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어요. 특히 제가 경험한 한국의 문화와 정신에 대한 부분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신선하게 다가왔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 기사를 계기로 저는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양국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윤 박사와 함께 여러 기업과 정부 기관을 만나며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제 시야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미래 사회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도시 설계부터 에너지 정책, 그리고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어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도윤 박사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자동차 전문 기자가 아닌 국제적인 기술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혁신의 정신과 도전 정신을 가슴에 안고 이 여정이 세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 주십시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